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큰 이런 공간에서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 연주는 많이 해봤지만 부족하더라도 많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형섭이라고 하고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이라는 궁중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는 단체의 가야금 주자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제가 한 4시 반 정도, 3시, 4시인가요? 그때부터 영상을 국악 관련 최근에 이제 작업되는 현대 음악들 영상을 한 4개 정도를 틀어드렸어요. 근데 뭐 처음에 틀어드린 게 고래야라는 팀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영상이 잠비나이라는 팀이었고, 세 번째에 나온 팀이 싱싱 밴드라고 민요를 기반으로 하는 팀의 뮤직비디오를 틀어드렸습니다. 요새는 그래도 옛날같이 한 20년 전 제가 처음 국악을 시작했을 때 그때랑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통음악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TV에서도 불후의 명곡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통음악이 현대음악하고 여러 콜라보 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방영을 해주고 있어서 많이 인식이 친근하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처음에 틀어드렸던 영상과는 다르게 저는 궁중음악을 전문으로 연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강연의 제목인 가야금 이야기도 옛날 가야금이니까 가야의 금이겠죠. 가야 시절부터 어떻게 가야금이 태어나서 전해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주 강자, 제가 그 전에 검색을 해보고 들어보았을 때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청중들께서도 의식이 있으신 부분들을 많이 구경을 할 수 있어서 오늘 제가 긴 시간이 아니라서 많은 정보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국립국악원 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립국악원이란 단체는 멀리는 신라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신라에 나라의 음악을 관장을 했던 음성서라는 기관이 있었고, 그 기관이 고려에 넘어가면서 대학감, 그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장학원, 그 다음에 그것이 일제치하에 넘어갔을 때는 이제 이씨 왕조가 격화되어서 이왕이라는 이름으로 낮춰서 부르게 되었죠. 이왕의 일을 봐주는 이왕직 아학부, 이런 식으로 계속 기관명은 변해 갑니다만, 결국은 나라의 어떤 의식적인 부분과 음악을 관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그전 시대의 국가에서 했던 음악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 다음 정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왕조에서도 그 음악을 계속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라의 음악 유산이 고려, 조선, 그 다음에 지금 현대 대한민국까지 그대로 이어져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의 음악은 아니지만 신라가 통일을 이루게 되면서 백제와 고구려의 음악까지 다 흡수를 하게 되었는데, 옛날 백제의 노래 중에 정읍사라는 노래가 있어요. 국어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으 다롱들이, 어기야 어강들이, 뭐 이런 식의 후렴을 부르는 노래 말이 있었죠. 그 음악이 지금 가사는 따로 전해지지만 노래 멜로디는 전해지지를 않지만, 그거의 기악 버전인 음악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게 수제천과 동동이라는 음악입니다. 근데 원래 문헌에는 둘 다 정읍, 그 다음에 뭐 빛정읍 이런 식으로 정읍이라는 동등한 명칭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수제천이라는 이름을 따로 짓고 동동이라는 이름을 따로 조선시대에 와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는 의미에서 신라의 음악 유산인 백제의 유산이죠. 수제천을 한번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제천이라는 명칭은 수명이 하늘과 같이 길게 갔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장하고 그다음에 템포도 엄청나게 느리고 분명히 장단은 장구가 쳐주고 있지만 박자가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음악인데 이런 것을 무절주 정형 음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느린 음악은 주로 그 왕조 행사,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 사신을 맞아들이는 행사들에서 왕이 행차를 하는 그 어떤 막 빠르게 걸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왕께서 천천히 행차를 하실 때 그때마다 등장하는 그런 공간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가야금 전공자인데 가야금 전공자이면서 동시에 국악 전공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약간 국악에 대한 어떤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국악이라는 것은 말 글자 그대로 나라의 음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부터 나라의 음악이라는 걸 관장하는 기관이 따로 있었고 그만큼 어떤 그 나라의 정신의 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음악인데 오늘 나눠드린 리플렛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국가, 특히 조선시대 유학을 숭상했던 조선시대에는 예학사상이라고 하여서 예와 악으로 나라를 통치를 하려는 이념이 강했습니다. 예라는 것은 예절, 우리가 흔히 예절하면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어떤 질서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을 음악을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조화를 이끌어낸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서와 조화, 결국 그 중요한 두 가지 사상을 통틀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한자로 예악이라고는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 자체, 악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공자께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공자가 얘기, 시경도 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악기가 악서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럼 국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나라 그 유구한 역사를 지녔던 우리의 음악 유산을 간직한 음악 그 자체만 그럼 국악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음악들 재창조된 음악도 그럼 이제 국악으로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걸 아예 다 이거는 단절이 돼야 된다. 또 새로운 것을 창조를 해야 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그럼 그것까지도 국악을 포함을 할 것이냐? 그럼 그것이 국악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의 점점 더 현대화되어가는 사회에서는 음악의 위치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악기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저것은 다 아시겠죠. 가장 대표적인 현악기 가야금이죠. 제가 전공하는 악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문고가 있죠. 여러분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야금은 몇 줄이고 거문고는 몇 줄입니까? 가야금은 괴로 받친 겁니까? 아니면 안쪽으로 받친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혼동들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가야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그럼 가야금은 저거고 그게 아닌 건 거문고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아시는 악기 중에 대금이 있죠. 옆으로 분다고 해서 횡적이라고 합니다. 대금.
그 다음에 저 악기가 해금이죠. 예, 아쟁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저 악기가 바로 아쟁이고요. 똑같이 둘 다 활로 줄을 문질러서 내는 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여러 개의 관대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앞에 나팔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건 태평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 나머지 왼쪽에 4개 악기는 피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악기입니다. 근데 왼쪽에서부터 대피리, 뭐 향피리, 그 다음에 당피리, 새피리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보시는 장구라는 악기, 그 다음에 징, 꽹과리, 그 다음에 북, 이건 사물놀이 할 때 쓰는 풍물놀이 많이 하시죠. 대학에도 동아리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이면 편종, 편경 이렇게 됩니다. 저 악기들은 옛날 조선시대 때 제례, 그 다음에 연례 할 때 의식음악을 할 때만 사용되었던 음악입니다. 크기도 엄청나게 커서 일반적인 뭐 어떤 소규모 행사에서는 연주가 안 되었고, 지금 경복궁 가시면 근정전 엄청 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저거를 편종 8틀, 편경 8틀을 놓고 총 16개를 놓고 연주를 했던 그런 정도의 규모, 행사에서만 연주를 했던 굉장히 의식적인 악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금과 아쟁. 해금은 2줄을 걸고 있고, 아쟁은 원래는 5줄이었는데 지금은 7줄, 뭐 10줄까지 써요. 개량을 해서. 근데 두 개의 큰 차이점은 해금은 대나무로 만들었고, 아쟁은 오동나무로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대나무 잎죽을 세워서 줄을 2줄을 걸어서 그 사이에 활을 껴서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이 해금입니다. 그러니까 줄 사이에 활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아쟁은 줄 위에서 밑으로 긁어내리면서 줄을 연주를 하게 되죠.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방식으로. 근데 이제 해금과 아쟁을 많이 혼동을 하는 경우들이 계신데, 옛날에 교과서에 그게 그림이 서로 바뀌어서 올라갔었다 그래요. 한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고, 그래도 요새는 TV에도 뭐 불후의 명곡에도 해금이 자주 나오고, 뭐 유명한 가수 중에 홍경민 씨라고 해금 하시는 분하고 결혼하셨죠. 그런 것들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야금은 가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가야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야라는 나라 자체가 그 옛날 사만시대 마한 진한 변한 중에서 변한을 계승을 한 나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중앙집권 국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 옛날 우리 상고사 공부를 하면 알지만 시족, 어떤 뭐 특정 동물을 숭배를 하는 이런 식의 그런 시족이 여러 개가 모여서 연맹 형태를 이룬 국가가 가야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야는 처음에 이제 가야 연맹이 구축이 되었을 때 김수로 왕이라고 많이 알려진 금관국, 금관가야에서 주도권을 쥐어서 주로 그 전체 연맹을 이렇게 아우르게 했었는데, 그것이 광개토 대왕이랑 장수왕이 남쪽으로 치고 내려오게 되면서 근관국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주도권이 반파국이라는 흔히 얘기하는 대가야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대가야라는 나라에 가실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실왕이, 그러니까 어쨌거나 광개토 대왕이 내려오면서 근관국만 타격을 입은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흐트러진 국력을 중앙집권 체제처럼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이용을 하려고, 음악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의식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악기를 하나를 개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12줄짜리 가야금입니다. 가야의 토우에서 볼 수 있는 가야금, 이것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인데요. 국보 195호 토우장식 장경호. 장경호라는 것은 목이 긴 항아리다, 그런 의미고, 토우를 보시면 그 예전에 처음 이제 그 당시에 썼던 가야금의 형태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금, 그러니까 요새 많이 아시는 가야금은 산조 가야금을 많이들 알고 계세요. 크기가 작고 얄쌍하게 빠져서 예쁘게 생긴. 근데 원래 가야금이 등장을 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서 있는 게 이제 초창기 가야금의 모양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는, 뭐 전에 내려오는 상태 그대로죠. 저 악기의 특징은 오동나무를 통으로 깎아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맨 아래쪽 발에 양이두라는 양의 뿔, 양의 귀를 닮은 길다란 모양이 있다는 것이 저 당시 신라의 가야의 가야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토우에도 보면은 그 양의 뿔 같은 부분이 잘 재현이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가야 연맹 최대 판도는 저렇게 되어 있고 저것이 그 맹주 국가인 그 대가야를 뺀 나머지 국가의 수가 12개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들 중앙이 되는 나라는 빼고 나머지 나라들을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12줄이라는 악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12줄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계속 부여를 했던 것이죠. 12줄이 그 당시 기반 산업이 농사의 12달과도 관련이 깊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시랑은 그 악기를 만들면서 그 수에 맞게 12개의 곡을 지으라고 악사 우르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12곡의 제목도 각 그 고을의 주요한 지명으로 곡의 이름을 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대가야로 넘어갔었어도 국력이 많이 세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라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르은 이대로 있으면 나도 가시랑을 따라서 같이 죽겠구나 싶었던 모양인지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악기를 들고 배신을 한 거죠. 가야를 배신을 하고 신라로 진흥왕으로 넘어가서 제가 투항을 할 테니까 나와 악기를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진흥왕은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으나 여러 대신들이 그걸 만류를 하게 됩니다. 망국지음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수용을 할 것이며 그것이 굉장히 불경한 음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진흥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음악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으며 저 악사가 우리나라와 대치하는 상황에 무슨 죄가 있는 것이냐. 음악은 죄가 없으니 그 음악을 삼아서 신라의 악으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라의 화랑인 법지, 계고, 만덕 세 명에게 우르한테 가서 노래와 음악과 춤을 다 배워라. 그래서 신라의 정규 음악으로 사용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르 제자, 법지, 계고, 만덕이 이제 우르한테 열심히 잘 배웠어요. 가시랑이 지으라고 했던 12개의 음악. 그렇게 해서 각 지명별로 하가라도 상가라도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지명으로 된 음악을 다 전수를 받았는데 여기서 세 명의 제자가 이거 12개를 다 배워보니까 너무 번잡스럽고 거추장스럽고 좀 상스러운 음악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화랑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바로 전쟁에도 차출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왕실의 행사가 있어도 뭐 무동으로서도 참여를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젊고 미남자들 이런 사람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이 12개의 우륵 선생의 12곡이 못 쓰겠다. 이걸 개작을 하자. 그래서 다 5곡으로 줄여버렸어요. 다 통합을 시키고 개작하라고 줄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승은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도대체 니네가 나한테 배워서 이렇게 한 것이 도대체 말이 되냐.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드러나 보자 해서 다 듣고 5곡을 다 듣고 난 뒤에 한 얘기가 낙이불류, 에이불비라는 얘기입니다. 즐겁지만 흐르지 않고 슬프지만 비통하지 않으니 가히 정악이라고 할 만하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에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정악이라는 것은 바른 음악이라는 얘기죠. 이제 신라시대 삼국사기에 나온 정악이라는 개념이 그 이후로 모든 궁중음악을 통칭하는 어떤 대명사처럼 되게 됩니다. 바른 음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5곡으로 줄인 곡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신라의 향악으로 편입이 되면서 사면삼죽을 이루게 됩니다.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신라 사면은 가야금, 검은고, 향비파. 향비파라는 악기는 지금 거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야금, 검은고는 원래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악기라고 해요. 중국에 있는 오현금을 본따서 악기를 새로 만들어서 연주를 했더니 검은 학이 내려와서 춤을 추더라. 그래서 검은고 하던 것이 거문고로 정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죽은 대금, 중금, 소금 똑같은 형태의 길이만 다른 악기를 얘기를 합니다. 신라에는 만파식적이라는 설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누가 내려줬기 때문에 그 만파식적으로 불어서 흉작을 막았다, 역병을 막았다 그런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면삼죽에 대한 저 그림은 조선시대 때 발행된 악학계범이라는 문헌에
치수와 재질, 그다음에 뭐 음정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림을 발췌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연삼죽은 크기별로 알아보실 수 있게 사진을 넣어 보았습니다. 대금은 원래 청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는 부분 취구하고 손가락을 떼는 지공 사이에 청이라는 얇은 갈대막을 붙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음을 엄청 세게 내게 되면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대금은 따야 하는 그런 특유의 음색이 나오는 게 대금이고, 중금은 대금과 거의 치수가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청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소리를 내게 됩니다. 소금도 청공이 없지만 치수가 대금의 반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높은 소리로 올라가게 되고요. 앞서 얘기했던 그 가야에서 신라로 넘어간 가야금, 그 다음에 신라에서 사용되던 삼연삼죽 중에 일본에다가 신라가 이렇게 하사를 했던 가야금이 일본 지금 보물 수장고인 정창원에 남아있는 게 3대가 있다고 하는데, 확인되는 건 지금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건 2개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악기고, 여기 보시는 악기 형태하고 거의 같아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하고. 이것이 2번째 악기인데, 2번째 악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확대를 해보면 가운데 뭐 상단과 하단에 금박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놓은 그림이 있었다 그래요. 신라 자체가 금이 굉장히 찬란하게 사용이 되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악기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악기장에서 만드는 악기인데, 똑같은 그림을 계속 저기다가 그려서 어떤 전통성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전에 오던 이제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고 조선으로 넘어간 우리 음악이, 사실 그 전에는 고려 남아있던 이런 문헌들이 다 조선시대 때 다 말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어떤 음악적인 기록이 없고,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 조선실록에서, 조선왕조실록에서 고려에 남아있던 음악유산을 우리가 이렇게 차용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이 고려에서부터 넘어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넘어와서 왕조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발하게 이용되던 음악이 조선 후기에는 풍류방이라는 문화가 번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의식적인 어떤 나라, 그 다음에 어떤 관청에서 관리를 하던 음악들이 개인 어떤 사람들이 뭐 상공업을 통해서 어떤 부를 통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음악, 미술, 그 다음에 시, 문학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발전을 시켰던 그런 풍류방 문화가 존재를 했는데, 거기서 발전이 된 것이 영산회상이라는 음악입니다. 영산회상 자체도 원래 조선왕조실록 초창기에서부터 계속 등장을 하는데, 불교 국가였던 고려의 음악유산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조선에서도 연주는 하였지만 결국은 숙류 억불 정책에 의해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게 돼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자생적으로 민간에서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틀을 이루게 되면서 풍류방에서는 활발하게 이것들을 즐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산회상이 원래 기존 곡은 1번 곡밖에 없었는데, 1번에서부터 그러면 이거를 좀 관악으로 확대 편성을 하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전조를 해서 연주를 하자 하면서 지금 현재는 3가지 버전으로 남아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 악기로 들려드릴 곡은 1번 현악 영산회상이 아니라 3번 전조된 평조회상 중에서 1번 가장 첫 번째 곡인 상영산,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제일 느린 곡입니다. 그것을 잠깐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상영산 중에서 초장만 연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4장까지 있고 이런 곡이 9곡이 이제 연달아서 연주를 하게 되면 5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연주하면 너무 힘드시니까 일단 제일 느린 상영산을 이제 들려드렸고요. 우리나라 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또 특징 중에 하나라면 만중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템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이 가장 느린 것이고 중은 가운데 템포, 그 다음에 삭은 제일 빠른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은 뭐 흔히 아시는 사물놀이에서도 처음엔 되게 느리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뭐 접신하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빠르게 막 연주를 하게 되죠. 그게 뭐 지금 연주해드렸던 영산해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주를 이제 도와주는 산조 음악에도 똑같이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굿음악에도 저기 뭐 진도 이런 데서 지금 연행하고 있는 굿음악에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 다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산해상 9곡 중에서 제일 느린 부분 상중영산, 거기가 만에 해당하고 세령산부터 중간적인 템포, 그 다음에 연불도들에서 볶는 연불이라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몰아가서 나중엔 거뜬거뜬하게 흘러가는 이런 만중삭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느린 걸 들려드렸으니까 제일 빠른 군악의 음원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연주 지금 중반부인데요. 후반부 도입 부분에서는 긴 하나의 음을 길게 뻗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을 번마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옛날 대감마님들이 행차를 하실 때 가마꾼이 앞에서 목청 높게 물러거라 하는 부분을 형성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곡이 제일 마지막으로 한 50여 분 되는 곡이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지금 들으신 이 군악 지금 전부 다 들으셨는데 3분 30초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템포가 주는 느낌이 있고, 아까 제가 연주해 드렸던 거는 그것도 똑같이 이제 3분 정도 돼요. 근데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느리고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틀어드렸던 음원에는 가야금, 검은고, 대금, 해금, 피리 말고 생황이라는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나오는 하모니카 같은 악기가 같이 연주를 했고, 그다음에 양금, 단소 이런 악기가 같이 연주를 한 풍류방 버전 그대로의 음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풍류방이 이제 번성을 하면서 그 예전부터 내려오던 음악을 발전시키는 과정도 있었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문화들이 있게 돼요. 그게 어떤 부분이면 가야금, 이제 가야금이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큰 악기 말고 조금 더 작은 악기로 이렇게 개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연주의 편의성 때문인 건지 아니면 오동나무 자체의 수급이 어려워진 건지 그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보다 작은 사이즈의 악기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 그런 악기를 이제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걸로 뭔가 되겠다 싶었는지 그때부터 기악곡의 어떤 테크닉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두가 된 것이 산조라는 음악이고, 산조라는 음악이 처음 발생이 된 것이 가야금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연주해드렸던 악기가 소위 정악을, 아까 말씀드린 궁중음악 정악을 연주하는 정악가야금, 그 다음에 얄쌍하게 개량이 된 것이 산조가야금입니다. 보시면 양이두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삭제가 되고 그냥 일반적인 통자가 되면서 오동나무, 통나무를 반을 갈라서 속을 다 파내서 만들었던 정악가야금과 달리 앞판만 오동을 유지를 하고 뒷판은 밤나무를 붙여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박스 형태, 어떻게 보면 나무가 좀 오동나무가 덜 사용돼도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금에서 이름이 창조라고, 김창조라는 분이 가야금 산조를 처음 창시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저 사람이 만드니까 나도 만들 수 있겠다 하면서 계속 우후죽순으로 여러 악기에서 산조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제 저기 맨 끝에서 이제 보시면 아쟁산조가 있잖아요. 제가 가야금 전공자긴 하지만 산조 음악을 제대로 즐기시려면 아쟁산조를 찾아서 들어보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산조의 특성을 제대로 녹일 수 있는 건 아쟁의 음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야금 산조가 가장 큰 5대 유파가 있는데 최옥삼, 성금연, 강태홍, 김병호, 김죽파 이런 분들의 그 분야의 맹주라고 할 수 있죠. 그 5 유파가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유파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유파들이 그렇게 많이 연주되는 편은 아니고 지금은 연주하지 않는 사라진 유파도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국립국악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하병훈 군의 연주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장구를 반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만중삭 어떤 그 빠르기 변화 상당히 그러니까 그 기존의 정악에서의 속도와는 다른 굉장히 빨라지는 식으로 음악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조선 후기에서 이제 통일이 되고 통일이 안 됐죠. 분단이 되고 이제 북한과 남한으로 이제 갈리게 되면서 똑같이 국악은 존재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때문에 어떤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그런 식으로 음악을 계속 바꿔가게 되고 남한에서는 어쨌거나 좀 상대적으로 전통을 고수를 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때문에 서양 음악 악기도 전부 이제 자기식대로 개량을 해서 쓰게 되고 기존에 존재했던 전통 악기들도 서양 악기와 비슷하면서도 애매하게 다른 그런 상태로 전부 개량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선전을 할 수 있는 음량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식의 악기 개량을 통해서 음악이 바뀌어가게 되고 한반도 이남에서는 그나마 좀 전통적인 지금의 산조가야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악기들도 그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음악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야금에서도 그런 활동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선두에 서 있었던 분이 황병기 선생이라는 올해 1월에 작고를 하셨죠. 제가 가야금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황병기 선생님의 연주를 보고 매료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분께서 가야금 창작곡을 처음 이제 1960년 초창기 때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미궁, 뭐 미궁이라는 음악을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개기스러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음악을 만드셨고 침양무모 여러 개의 가야금 독주곡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미궁이라는 곡은 악보가 뭐 존재하지도 않고 그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게임에도 배경음악으로 썼었죠. 화이트데이라는 공포 게임에도. 그래도 혹시나 하던 신랄 같은 기대가 무참히 짓밟혔다. 차마 못당할 일을 당할 꼴이 됐고 당초 이런 일을 시도하지 않는가는 못한 생각이었다. 그 새순질같이 완고하고 오만한 학부가 국민들의 가슴속에 얼마나 통곡도 하나의 분노를 시작하였지. 이것만이라도 되돌아봤던 것이 수많은 대학교를 시절보다는 금방 지원할 수 있으나 강변하지 않을 수 있는 증언으로 하는 재판을 하고 오면 표적을 지나가는 선사할 수 있는 안전 국민 지원에서 도움을 받는 왜 그런 것도 머리 핑이나 먹고 결국 정신 발톱이나 문에도 버리는 거나 없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대략 20분 정도 되는 곡인데 7부분 정도로 나뉘는데 다 굉장히 기괴한 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악기는 이제 전통악기 가야금을 사용을 했고 그 지금 소리해 주시는 분은 무용수세요. 전통 무용수신데 굉장히 독특한 발성으로 연주를 해 주시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합이 돼서 전혀 전통적인 느낌은 배제가 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현대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던 곡이에요. 이 곡 자체가 굉장히 고정관념을 다 탈피를 했고 이 황병기 선생이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하고 굉장히 친분이 깊었는데 존 케이지라는 서양음악 작곡가랑도 교류를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업적들을 많이 남겼죠. 그 세 명 다. 근데 그런 부분이 그러면 그냥 초현대적인 현실적인 음악으로만 볼 것이냐 이것을 아니면 우리의 전통으로 전통 음악의 어떤 한 단면으로 또 이것을 편입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국악 작곡가인 황병기 선생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거나 전통 음악이라고 소개는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를 전통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황병기 선생께서 이제 그러니까 저런 곡은 굉장히 드문 곡이고 기존 전통적인 어법을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곡도 많이 만드셨죠.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은 구한말 화가인 안중식의 성제수관도 소리는 나무 사이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이제 밤에 무슨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무동아 한번 나가보아라 그래서 그 소리가 어디 있는지 나가보았더니 그냥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대감님 그랬더니 어느덧 벌써 가을이 되었느냐 하면서 인생 참 빨리 가는구나 더 덥구나 라고 세상 깨닫게 된다는 내용인데 황병기 선생님이 저 그림을 보자마자 그냥 충격을 받았대요.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담고 있는 곡이고 그래서 그 그림을 한참 뚫어지게 보다가 그걸 사버렸다고 합니다. 그림을 사서 그럼 내가 이 그림 대신 딴 거 줄 테니까 이걸 나한테 다오. 그래서 그림을 계속 보면서 네 부분으로 곡을 나눠서 한 곡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밤의 소리라는 곡입니다. 황병기 선생님의 밤의 소리를 아까 산조를 연주해 주셨던 하병훈 군 연주로 다시 한번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원곡은 15분 정도 되는데 1장하고 3장만 따로 떼서 들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통에 기반을 둔 창작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음악적인 발전보다도 악기를 이제 개량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 우리 남한 쪽에서도 개량을 해서 기존 5음 음계만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7음계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그냥 악기를 두면은 7음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줄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7줄, 7줄, 7줄 하면 21줄이 돼서 4줄을 더해가지고 25줄. 그러니까 4옥타브가 7음이 나오게 되는 25형 가야금을 개량을 하게 됩니다. 산조 가야금의 형태처럼 양이두가 없고 그대로 두면서 옆으로 크기를 키운 그런 형태로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줄을 25줄까지 쓰다 보니까 가야금은 원래 줄이 재질이 명주실로 되어 있는데 실크로 되어 있는데 25줄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비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나일론 합섬줄, 테트론이라는 합섬 섬유를 이용을 해서 줄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25연 악기 자체가 나일론 줄로 음량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 악기보다 볼륨이 훨씬 커지게 돼요. 저기 보면 이제 줄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어떤 줄인지 단박에 이렇게 파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색깔을 칠해서 줄의 위치를 이제 파악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대적인 25형 가야금까지 개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5형 가야금 독주곡 첫 번째로 이제 들으실 곡은 도라지인데, 이 곡의 원곡은 북한에서 연주되던 독주곡을 남한 작곡가인 백대웅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지금은 작곡을 하셨는데 편곡을 한 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북적인 느낌이 묻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5음음계로 되어 있는 도라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코드, 화음을 섞고 해서 보다 좀 더 현대화된 그런 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라지 연주에는 정진아 양이 도와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북한 민요를 들으셨고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60년대인가 70년대 북한하고 문화 교류를 남한에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고 아마 이것이 편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남에 있던 작곡가들이 해왔던 작업들을 보다가 저런 어떤 좀 더 보다 전통적인 걸 지켜나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남한 작곡가들도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해나가야겠다 해서 뭐 기존 민요들 가지고 창작을 많이 이루었던 그런 방향이 생겼고 그런 부분이 이제 국악 작곡을 했던 백대훈 같은 분도 그런 부분을 몰두를 했고 근데 서양 음악 작곡가들 그러니까 국악을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서양에 유학을 갔다 오고 서양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쪽 그 해외에서 다른 이제 진짜 외국인들 작곡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너네 나라에서 하는 음악은 어떤 게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할 말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서양 음악만 공부를 했고 전통 음악 쪽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서양 음악 하던 분들이 80년대 이후로는 전통적인 색깔을 내는 곡에 도전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전통 음악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런 내공을 쌓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나온 곡 중에 하나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역임을 했던 이건용이라는 작곡가가 만든 한오백년이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양 음악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마음으로 전통 음악을 대하는데 그 이전에는 서양 음악이 가장 최고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해방 이후로 대학 교육이 처음 생기고부터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바뀌고 지금은 전통음악 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해외로 나가서도 그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학을 가서 그쪽에서 작품 활동을 할 때는 자기의 나라의 특성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이제 선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건용 서양 음악을 전공한 작곡가의 한오백년 이 곡은 변주곡 형식으로 하나의 멜로디를 여러 개의 포메이션으로 변주를 시켜서 연주를 하는 곡인데 요것도 한 열 몇 개의 변주곡 중에서 몇 가지만 발췌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는 정진아 양이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금음악이 발전을 해왔고 이 이후에 어떤 발전상은 앞서서 제일 처음에 틀어드렸던 그런 영상들에 사용되는 이런 식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유행이 되면서 점점 이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우리 음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발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나중에는 국악의 판도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질문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시간이 지금 많이 되어서 그럼 질문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와서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